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 대비를 위한 이제 두 번째죠. 22학년도 거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고2 거도 찍고 고3 것도 찍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1번 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 열의 이동 방식에서 대류에 의한 걸 찾아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 전달 방식. 전도, 대류, 복사가 있죠. 전도는 뭐죠?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제자리 진동으로 전달되는 것.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이동하면서 전달해주는 방식. 유체라고 하죠. 복사는 매질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촛불 위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기체가 돌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대류 맞고요. B는 찬 공기가 지가 알아서 아래로 내려온다. 확산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밀도가 큰 애가 내려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차가운 공기라고 하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대류에 의한 현상 맞습니다. C. 난로를 째는 손바닥이 이 정도 거리면 존나 뜨거울 것 같은데 그죠? 손 등보다 따뜻한 이유. 직접 때리기 때문에. 복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C는 비읍시읒이다. 답 4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영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훈훈함을 느낀다. 이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나온 열이 기체를 뜨겁게 해서 이렇게 뜨거워진 공기들이 전체적으로 둘러싸이는 거니까 이거는 대류에 대한 현상이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문장은 비읍시읒이 돼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바로 갈게요. 2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부 A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골고루 퍼져 있겠죠. 대전된 금속부 B가 음전하로 대전된 막대 P에 의해서 각각 끌려오거나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A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니까 땡겨가네. 그 이유는 뭐죠? 가벼운 전자가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원자핵은 무거워서 이동하지 않고 가벼운 전자만 이동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시 전차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라서 서로 밀어내는 거죠. 청력으로 왼쪽으로 쏠려가는 거고 플러스는 골고루 퍼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플러스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죠? 분극 현상이라고 하죠. 정기적으로는 여전히 중성입니다. B는 플러스가 많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많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을 때 밀려난다는 건 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대전이 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기억의 A에서 전자는 P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다. 아니다. 먼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B는 마이너스가 많았다 라고 하는 것. D가 P를 제거하면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냐. 어떨까요 여러분들? P를 제거하는 순간 A는 더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쏠려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중성이 다시 맞춰질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같은 방식이야. 막대 P가 있건 음으로 대전된 대전체가 있건 금속 구가 있건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는 효과니까 전자가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로 유도가 될 거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땡기는 힘, 인력이 작용할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B가 맞는 보기 답 4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하나 편집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주저리 떠들면서 같이 가볼까요? 3번. 두 공 A와 B를 각각 지면으로부터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세요. 다 풀어보셨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가 B보다 큰 물리량을 고르시오. 위치 에너지는 0이고 크기와 공기저항 무시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기 조건에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얘네는 모두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거고 MGH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지면에 갈수록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죠. 오케이? 지금 상태에서 초기 조건에 질량이 A와 B가 1대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중력과 속도는 똔똔이니까 제끼고 높이는 2대1입니다. 결국에 질량은 1대1고 높이는 2대1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1대1이에요. 높은 곳에 있을 때 정지 상태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대변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도 1대1인 거죠.
그래서 A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같아야 돼서 A가 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 에너지가 똑같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니까 이 값도 1대1이 돼야 됩니다. 인정? 지면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 똔똔이 돼야 되니까 니은도 틀린 복이에요. 되나요? 기억해. 속력은 어떻게 될까? 이 운동 에너지 공식 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1대1이야. 근데 질량은 1대2라며. 그죠? 그럼 V 제곱이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죠? 2대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툭 날 수 있으니까. 인정? 그러면 V는 몇 대 몇인 거죠? 양변에 루트 치면 루트 2대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루트 2배 빠를 것이다. 기억 맞다. 답 1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정? 근데 이거를 운동 에너지 공식 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EP가 EK로 가는 과정이니까 등식이 성립이 된다면 얘네랑 얘네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역학적 시스템 할 때 결국에는 MGH가 모두 다 2분의 1 MV제곱으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들이 같아지는 거죠. 인정? 결국에 질량은 그냥 툭 나버리는 거거든. 중력과 속도는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껴놓으면 결국에는 H가 V를 결정하는 꼴입니다. 무슨 말이죠? Y축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면에 도달할까 라고 하는 건 오로지 뭐에 의해만 바뀐다는 거예요? 높이에 의해만인 거죠. 실제 그냥 계산을 해보면 GH가 2분의 1 V제곱과 같으니까 V제곱 남겨주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요 2GH가 되는 거고 따라서 V는 뭐 뿔마 이런 거는 없죠. 루트 2GH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속력은 Y축으로의 속력은 오로지 H랑만 같이 가는 거고 하나 더 그래서 챙겨두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때 Y축으로의 속력과 높이와 떨어지는 데 걸릴 시간, 낙하 시간은 오로지 Y축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량들. 이 세 개는 같이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관점에서 기억보기 다시 분석해보면 속력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높이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그죠? A가 빠르다 끝입니다. 니은과 디귿은요 똑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집 안 하기로 했죠. 4번 다음은 소리를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서로 다른 두 소리 급수에서 발생하는 실험. 기억 주기. 근데 주기가 정확하게 뭐죠?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이죠. 한 파장은 뭐죠? 한 위상으로부터 인접한 동일한 위상까지의 거리입니다.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짧다? 그냥 뭐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은 무조건 맞는 법이고 니은 소리의 높이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마이크로바 A는 딱 보면은 이제 야 이런 소리고 B는 뭐 이런 소리인 거 좀 느껴지시나요? 그죠? 높이는 A가 더 높은 거고 세기도 소리의 크기도 A가 더 큰 거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정확하게 소리의 높이라고 하는 건 진동수에 의해 달라지는 거고 주기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기억보기에서 A가 B보다 주기가 짧다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진동수가 큰 거고 높이는 그래서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소리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는 거죠? 진폭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끼야! 넘어갈게요. 이어서 5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용수철 A와 B가 연직 아래로 같은 길이만큼 늘어난 채 정지해 있다. A와 B의 탄성력의 크기.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되돌아가려는, 변형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니까 같은 변형 길이를 가진다면 같은 힘의 세기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동일한 용수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구조적으로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형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인정? 네, 왼쪽 그림은 이 변형시킨 걸 오로지 사람이 하는 거고 오른쪽은 추가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조금 부족해서 사람이 당겨주는 것도 있죠. 뭐가 더 세냐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추랑 같이 당기고 있으니까 좀 덜 당겨도 되고 A는 이걸 다 커버 쳐야 되니까 강하게 당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강하다. 답은 3번으로 내주면 됩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 할만하시나요? 6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우리 꼬꼬마 친구들을 요즘에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써서 풀 수도 있고요. 그냥 느낌적으로, 감각적인 직관으로도 풀 수도 있어요. 기억에 이제 실린더 속 기체 압력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가에서 나로 갈 때 보면 온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온도 일정 조건이 나와 있고, 처음에 넣어놓은 헬륨 기체의 양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고요.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피부는 노랗다. 여러분들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거? 일부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R은 이 식을 등식으로 맞춰주기 위한 비례 상수예요. 그래서 R은 생략해도 되는 거고 이 R이 사라지고 나면 이 둘은 더 이상 등식은 아니고 비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조건에서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둘을 일정으로 놔버리면 결국에는 PV 곱이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말은 P와 V는 무슨 관계라는 거죠?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되시나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5대 4야. 그럼 압력이 몇 대 몇인 거야? 4대 5인 거죠. 인정?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1기압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1.4대 5니까 몇이죠? 2호 기압인가요? 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 누른다는 거지. 근데 이 1.25 기압 중에 대기압이 1기압을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추 하나당 0.25 ATM이다. 막 이지랄로 풀 수가 있긴 해요, 여러분들. 얘 해야 될까, 이렇게? 막 가에서 나로 갈 때 추를 올렸다며 압력 어디가 더 커? 누르는 거잖아, 더 강하게. 얘네는 안 움직여. 왜? 더 강한 압력으로 씨발 밀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런가요? 가에서는 그냥 뻘뻘뻘뻘 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 뒤져 이 새끼야 이렇게 누르는 거야 위에서. 그럼 막 내려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씨발 밀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미는 거니까 이 둘의 압력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더 크다면 내부 압력도 더 큰 상황이라서 나가 더 크다. 굳이 공식으로 해야 될까? 나에서 다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기체 분자수는 일정하고요. 오케이? 온도는 달라졌고 외부의 압력과 추의 압력은 똑같으니까 압력 일정 조건입니다. 샤를의 법칙. 마찬가지로 피부는 노랗다 써놓고 R은 기체 상수니까 제꼈을 때 PV는 비례한다 NT에. 근데 이제 N과 P가 일정한 조건이니까 결국에는 TV 비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온도도 늘어났다. T1보다 T2가 크다. 니은 맞다. 할 수 있긴 한데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죠? 집에 밀지 마세요 하고 있는데 늘어났어. 왜 그럴까? 막 여기서 가열을 한 거야. 이 느껴지시죠? 냉각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존나 막 뜨겁게 하다 보면 애새끼들이 막 빨빨빨빨 거리고 돌아다녀. 얘 좆대서 밑에서 밀어. 조금 밀려 올라가는 거지. 온도는 T2가 더 높다. 디귿, 실린더 속 기체의 분자의 운동은 어디서 더 활발하냐? 느껴보시죠 이제. 나와 나중에. 네 밀지 마세요. 이거 얘는 씨발 밀지 마세요. 이런 거야. 느껴지시나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그죠?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오로지 온도 의존성입니다. 왜 그런가요? 대학교 1학년 일반화학 시간에 배우게 돼요. 기체의 루트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한국말로도 뭔지 모르겠어요. 제곱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계산해보면 루트 m분의 3rt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기체의 평균 운동 속도는 그 기체의 분자량분의 3 곱하기 요 r이에요. 이상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의 루트를 씌운 값과 같다. 기체의 종류가 똑같다면 분자량은 같은 조건이니까 그 온도에만 비례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런 거 내가 수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면 배운다고 했으니까. 우리 운동 속도는 뭐에만 비례한다고?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기체라면 그렇다. 라고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이제 엄마랑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이래요. 넘어가. 7번. 고체 물질 X를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할 때. 고체 물질이니까 순물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녹는 점에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혼합물이었다면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계단 형태로. 기억나?
기억 T1에서 T2까지 X는 액화되냐? T1에서 T2는 녹는 점이죠, 요거. 왜냐면 여기서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다시 한번 찍히니까 여기가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액화가 아니고 융해된다, 멜팅된다 라고 해줘요. 기억 틀린 거. 니은 T2에서 T3까지 흡수한 열은 모두 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거죠. 틀린 보기. 디귿 기억에서는 끓는 점이니까 막 펄펄펄펄 끓고 있어. 액체도 존재하고 기체도 존재한다.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맞다. 답은 디귿이니까 3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원자 X부터 Z의 이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원자 앞에 뭐 보인다고? 중요하다. 중당이요. 이런다고 했잖아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고 원자 번호가 같은 거죠. 그래서 X2가 양이온 두 개를 잃어서 10개가 된 거니까 X는 원래 12개 있던 원자 번호 12번의 마그네슘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이게 이까요. Y는 하나 처먹고 10개가 된 거니까 원래 9개 있던 플루오린, 화이온. Z는 같은 방식으로 8개 있었던 산화이온이 되는 거죠. 오케이? 기억. 원자 X가 전자 2개 잃어? 네, 눈이 있으니까 맞다. 니은. 원자의 전자수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고 원자 번호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Y는 원자 번호 9번이고 X는 원자 번호 12번이니까 오른쪽이 크다고 해야 돼서 틀립니다. 디귿 원자 핵의 전하량.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원자핵 내부의 플러스 차지는 오로지 양성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원자 번호로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Z는 8번에 Y는 9번이니까 얘도 오른쪽이 크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은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스티로폼 공이랑 쇠 공과 같은 고체 물질이 막 섞여 있어. 불균일 혼합물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혼합물로 존재할 때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냐? 밀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두 가지 물질이 다 고체 상태이면서 이 둘을 녹이지 않는 액체, 물 같은 걸 써줘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라도 녹아버리면 분리하기는 더 쉽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를 그냥 녹여버려. 나머지 하나 안 녹으니까 그 새끼만 걸러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면 이해돼? 스티로폼 공에 소금이 섞여 있었어. 이거 어떻게 분리하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물에 넣어. 그지? 그럼 소금은 물에 다 녹을 거야. 온도가 충분하다면 스티로폼 공만 둥둥 떠 있겠죠. 뜰채로 이렇게 걸러내. 인정? 그럼 이때 남은 건 소금물이잖아요. 여기에서 소금은 다시 한번 어떻게 채취하면 되는 거죠? 증발시키면 되는 거죠. 오케이? 답은 2번이다. 좋습니다. 증류, 재결정, 용해 도착. 이어서 10번. 표는 용기에 X와 Y를 넣고 한 가지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사례. X, Y가 반응할 Z가 나오고 실험 1에서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은 2g이다. 한 개 반응물을 알려준 거네요. X는 1g밖에 없었어. 근데 2g 남고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X가 모두 반응한 겁니다. 그럼 Y는 2g 남았다는 거니까 4g 죽었겠죠. 그럼 당연히 2g 남으면서 Z가 5g이 생성이 되더라. 결국에 X, Y, Z의 일정 성분비 법칙. 반응하는 질량비는 X 1g에 어떻게 쓸까요? Y 4g이 반응해서 Z 5g을 생성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실험 2에서는 Z가 10g 생성됐대. 몇 배 규모인 거죠? 2배 규모인 거죠. 그러면 이를 만들기 위한 X는 2g 사라졌어야 되는 거고 인정? Y는 8g 사라졌어야 되는 거고. 실험 2에 X는 3g이 있어. 과량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2g만 반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Y가 저걸 딱 잡아먹고 다 죽는 한 개 반응물이어야 되는 거고 규모만큼만 반응했다라는 뜻으로 X는 8이 되는 겁니다. 답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제가 이제 약대 준비할 때 언제야 벌써? 2000 몇 년이죠? 17년? 2018년? 요때까지는 일반 생물학은 되게 잘했었는데 그 뒤로 좀 손을 놓으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댓글에 좀 정정해 놓을게요. 생물 가와 나에서 핵막과 세포벽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아, 쉽다. 장균이. 생물의 5개 분류 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들어가는 게 원핵. 나머지는 진핵으로 분류하죠. 가짜 핵, 핵이 없다. 찐 핵이 있다. 리얼 핵. 뭐 이런 뜻인 거죠. 핵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선 핵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핵막에 의한 분류 체계인 겁니다. 오케이? 진핵은 뭐 식물, 균계, 동물계 다 있는데 나머지 떨거지 새끼들, 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는 애들을 원생으로 퉁 쳐버리고요. 요런 그림 좀 기억나시나요?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 추억이다. 여기 식물계, 그래? 균계, 동물계 이렇게 있습니다. 원핵 생물계에 들어가는 핵막이 없는 이 엄청나게 큰 특징을 가진 애들이 세균, 우리 장균이 형이죠. 그래서 장균이가 핵막이 없음으로 들어가야 돼서 나에 들어가는 거고, 가는 나머지 하나 아메바가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아메바 같은 새끼, 집신벌레 같은 새끼, 그냥 뭐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새끼, 멍청한 새끼, 단순한, 이런 거 다 원생에 대한 얘기죠. 원생. 대부분 단세포로 존재하지만 다세포 생물도 있긴 하다. 근데 원생의 키워드는 세포벽은 없다. 대체로 그렇다. 맞나요? 단세포 생물의 원생 생물은 아메바와 집신벌레가 있고요. 다세포 생물인 원생 생물은 다시마, 미역, 김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는 제가 알기로 세포벽도 있고 광합성도 하지만 식물계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케이? 식물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좀 잘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균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요건 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세균은 균계가 아니다. 균계에 들어가는 건 버섯이죠, 버섯. 그래요? 곰팡이, 효모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아마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효모도 큰 틀 안에 잡히는 개념이긴 할 건데 이 정도만 정리할까요? 얘네는 균계는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몰라요. 기억에 간은 아메바이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니은의 나는 단세포 생물이다. 장균이 맞다. 디귿 나는 원핵 맞나요? 맞다. 디귿 나는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 나는 장균이니까 원핵 맞다. 답은 5번으로 내리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2번 뉴런 A부터 C. 신경세포에 대한 얘기죠. 줄여서 뉴런. 연결된 모습. 연합뉴런, 운동뉴런, 감각뉴런 중 하나. 감각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감각뉴런일 거고요. 중심에 위치하는 게 CNS, 중추신경계, 연합뉴런. C가 운동뉴런. 이렇게 될 겁니다. 기억에 A는 감각이라서 틀립니다. 니은, B는 연합뉴런은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이다. 맞다. 디귿, C에 신경세포체가 있다. 신경세포체가 뭐죠,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 당연히 있는 거죠. B에는 있는 거죠. A에는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만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저 중심에 위치한다는 큰 특징이 있다는 거. 다 있으니까 맞다. 답 4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제가 빨리 영상을 찍고 지금 집을 가고 싶어서 그래요. 13번.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혈액의 구성성분 A부터 C를 나타낸 것이다. 뭐 A, 가장 사이즈가 크고 백혈구, 핵이 존재하고, B는 적혈구가 될 거고요. 엄밀한 얘기까지 하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적혈구에 핵이 있어 없어? 어린 적혈구에는 있고요. 성숙한 적혈구에는 없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 다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잡지식으로 알고 계셔 보세요. 적혈구가 진짜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그 세포로서의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딱 분화가 되면 핵을 없애버려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번 A는 백혈구이다. 맞다. 식균 작용을 하는 건 백혈구가 돼야 되니까 A라고 해야 되는 거죠. 3번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있다. Yes.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뭐죠? 단백질.
4번 C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맞다. 5번 A부터 C는 모두 혈구에 해당한다. 맞다. 좋습니다. A부터 C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혈구는 세포 스케일입니다. 오케이? 뉴런 세포 스케일이에요. 인정? 근데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 혈구, 혈장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해요. 결합 조직은 조직 스케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혈액이 결합 조직이에요. 세포와 세포, 세포와 조직,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이런 애들을 끈끈하게 연결해 주는 거. 혈액은 조직 단계이다. 그럼 하나 더 뭐가 있을까? 혈, 관이 기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혈구는 세포 단계, 혈액은 결합 조직, 조직 단계, 혈 뭐라고 쓴 거야? 관은 기관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 넘어가시죠. 14번 검정말이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한 광합성 확인 실험인 것 같아요. 날숨을 불어넣어 공기에 산소의 양은 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좀 늘어난 상태가 날숨이죠. 얘를 불어넣습니다. BTB 용액을 첨가했다. BTB 용액에 날숨을 불어넣으면 얘는 원오브 산염기 지시약이니까 액성에 따른 색변화가 노초파고요. 결국에 날숨을 불어넣는 이유는 알짝값으로 이산화탄소를 넣는 효과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니까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 된다까지가 지식이에요. 이거 과정보 문제입니다. 노란색인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림과 같이 B와 C에만 검정말을 넣고 C에는 은박지로 감싼다. A는 무슨 역할이죠, 여러분들? 대조군의 역할인 거죠. 그래?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B와 C는 실험군인데 내가 어떤 걸 증명하고 싶냐에 따라서 A와 B를 비교한다면 검정말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A와 C를 비교한다면 다시 B와 C를 비교할게요. 왜냐하면 둘 다 물만 있는 둘 다 검정말은 있는데 은박지를 둘렀다의 관점에서 그래요? 둘 다 식물은 있지만 은박지를 둘렀다면 빛에 의한 광합성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실험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A는 여전히 노란색이다. 아무 일 아니라. B는 광합성을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얘 때문에 노란색이었으니까 얘가 줄어들다 보면 초록색이 됐다가 더 줄어들면 파란색까지 되는 거죠. 염기성이 된다. C는 얘도 마찬가지로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서 A와 같이 노란색으로 존재할 것이다.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들숨에는 이산화탄소 있어 없어? 들숨에. 들숨이 뭐죠? 여기 이산화탄소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죠. 들숨은 공기 그 자체예요. 인정? 그래서 우리가 들숨을 불어넣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들숨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숨을 넣는 역할을 공기를 주입한다. 공기 펌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실험으로 나오고요. 들숨에도 여전히 공기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있는 거죠. 공기를 구성하는 물질의 부피 백분율 78%가 뭐죠? 우리 통합과학에서 하니까 지금 N2고요. 그 다음에 21% O2, 그 다음 0.9%의 누구죠? 아르곤. 그 다음이 0.03%의 이산화탄소입니다.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 항상 있다. 니은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났다? 맞다. 디귿 A는 노란색이다? 맞다. 답 5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15번 Father, Mother, Daughter, Son 가계도 그림 나와 있네요. 어떤 가족의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이다. 가는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열성 대립입니다. 근데 유전병에서 이 가계도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일단 우성인지 열성인지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부모로부터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온다면 그 형질, 그 나타난 형질이 열성의 형질인 거죠. 그래서 유전병이 정상에 비해 열성의 유전자다. 요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열성은 열성인데 Y염색체 유전인지. 근데 일단 그건 아니야, 그치? 딸년이 이러네.
딸, 여자가 병에 걸려서 유전병에 걸렸으니까 Y 유전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X 유전 아니면 상유전일 건데 X 열성의 유전병이었다면 딸아 엄마가 미안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딸아 엄아가 미안해. 만약 X 열성의 유전병이었다면 딸이 유전병일 때 아빠가 유전병이어야 된다는 거고 엄마가 유전병이라면 아들이 유전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딸이 유전병이야. 근데 아빠가 정상이네?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혹시나 유전병이 우성이라면요? 앞뒤만 바꿔주면 돼. 만약 X 우성이라면 아빠가 유전병일 때 딸이 유전병이고 아들이 병신이면 엄마가 병신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지금은 그래서 딸, 아의 관계에서 모순이 생겼으니까 결국 얘는 상염색체 유전병의 열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 판단이 돼요. 그래서 유전병의 a 확정이 되는 애들 받고 시작이죠. 아빠, 엄마는 비겁하게 지네들만 정상이야. 그러니까 라제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딸이나 아들 새끼 다 a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기억, 아버지는 라제이, a 모두 가지는 거 맞다. 니은 딸과 아들은 유전병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 맞다. 디귿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새끼에서 가가 나타날 확률. 나쁜 엄마 아빠예요. 그죠? 지네만 정상이면서 계속 이제 유전병. 어떻게 돼? 아빠건 엄마건 라제이를 한 번만 주면 무조건 정상이 나올 거야. 그게 라제이, 스몰에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재수없게 지금처럼 아빠도 스몰에이, 엄마도 스몰에이를 주는 2분의 1에 2분의 1 동시사건 곱사건이니까 4분의 1 확률로 유전병이 나타나겠죠. 오케이? 근데 유전병이면서 아들일 확률은 몇일까? 아들 확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유전병일 확률은? 그럼 아들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죠. 이미 확정이 된 거니까. 여전히 4분의 1. 근데 또 성염색체 유전에서 유전병이 생길 자식이 나올 확률, 남자가 나올 확률, 여자가 나올 확률은 이미 성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조합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16번. 여러분들 이제 이 직권의 층상구조 우리 판구조론 미안 아직 안 했겠구나. 하고 나면요 보이는 게 좀 커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보이시나요? 5에서 35km의 두께를 가지는 A가 지각인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니네 엄마도 알아. 그러니까 이거 뭐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두께가 얕은 지각. 이거 무슨 지각이야? 해양 지각이다. 되세요? 35km의 두꺼운 거. 대륙 지각에서 나오는 키워드였죠. B는 멘틀인 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C는 외핵이고요. D는 내핵이죠. 기억은 멘틀. B는 멘틀이다. 맞다. 니은 C는 고체 상태냐. 지각은 고체 상태죠. 멘틀은 무슨 상태?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죠. 외핵은 액체 상태고요.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인정?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깊은 곳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로 인한 아래에서 열이 막 나오니까 모든 층에 대해서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건 올라가려 그러고 차가운 건 내려오려고 하는 대류가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원은이 있어요. 지구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인정? 근데 이 중에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의 멘틀과 액체 상태의 외핵인 거죠. 지각과 내핵에선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따른 C는 액체 상태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멘틀에서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죠? 이 멘틀의 대류는 판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판구조론에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외핵에서의 대류는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에 의해 지구자기장이 형성하면서 그 되게 팬시한 그림 있잖아요. 지구 이렇게 있고. 지구는 북극이 N극이야 S극이야? 자석의 극으로 보면 S극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래가 N극이죠. 왜 노스페이스인데요? 북극을 우리가 노스라고 하는 이유. 나침반의 자침을 가리키면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 이유. 왜 하필 N극이 북쪽을 가리킬까? 북쪽이 자석의 무슨 극이니까? S극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 S로 들어간다죠? N에서 나와 S로 들어간다. 아, 그래서 태양에서 막 뭐를 뿔뿔뿔 쏴. 이게 뭐라 그래? 태양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부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같은 걸 이렇게 차단해주는 요런 그림. 요런 그림. 되게 멋있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아, 그건 외액에서 철과 니켈의 대륙에 잡히는 키워드이다. 디귿. 밀도는 무조건 아래층에서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A가 작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디귿은 틀린 보기고요. 근데 여기 핸드폰이랑 종이가 있으면 다 정규 수업 때 했던 내용이긴 한데 핸드폰의 밀도가 크죠?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올렸어. 그럼 핸드폰이 위층에 있으니까 밀도가 작다? 아, 이거 아니고. 밀도가 큰 애니까 가라앉아야 된다? 아, 이게 아니죠. 두 개의 상태는 강체 상태니까. 그래서 밀도가 큰 애가 둘 다 고체 상태라면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구에서는 위에 있는 애가 무조건 밀도가 작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밀도 순서는 지각, 멘틀, 외액, 내액 순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원시 지구,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지구 전체가 무슨 상태였습니까? 유체 상태인 마그마 바다 상태였으니까. 그때 이미 밀도 차에 의해 핵과 멘틀의 분류가 일어나고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외부가 딱딱하게 굳으면 지각이 만들어지고, 인정? 수증기가 응결해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미 지구 전체는 한번 밀도 9배로 걸러진 상태라는 거. 그래서 직권의 층상구조에서는 밖에 있을수록 밀도가 무조건 작다? 성립이 된다. 답은 1번입니다. 17번. 힘들어요. 기억,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빛이 비추는 면적은 어떻게 되죠? Do you have 눈깔스? Yes, I do. 니은,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관측되는 별의 밝기는 4분의 1배가 된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네, 맞는 얘기죠. 디귿, 별 S의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별 자체가 몇 등급이냐 라고 하는 거니까 A건, B건, C건, D건 항상 같다, 맞다, 답 5번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인정? A와 B에서 달라지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니까 답은 이렇게 내주면 되고요. 18번. 서해안에서 관측한 조석 현상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항상 X축과 Y축의 확인이고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변화입니다. 그죠? 아, 바다네요. 그치? 해수면이 일단 0보다 높으니까. 됐어? 기억에 A일 때 만조냐? 간조죠, 간조. 다 빠져나. 물이 막 많이 없어. 부족해. 간조. 뚱땡이 뻥뻥해져. 여기가 이제 만조입니다. 니은 6시에는 밀물이 일어나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밀물이 나타나 봐. 12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 높았는데 이제 낮아지고 있어. 썰려 나가는 거지. 그래서 밀려 들어온다, 밀물. 썰려 나간다, 썰물.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디귿, 이날 갯벌이 가장 넓게 드러나는 때는 간조일 때. 저 뭐라고 쓰는 거죠? 조가 아니고요. 간조.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9번. 지구의 복사평형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은 뚜껑을 덮고 적외선 가열장치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막 쏜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기억, 적외선 가열장치는 태양에 해당. 맞죠? 태양의 지구의 복사평형이니까 지구에서의 복사평형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상태인 거죠. 요거 보는 겁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에너지 아니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거야, 이거.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로 나오는 거. 외액에서의 대류, 멘틀에서의 대류. 끝이야. 복사평형은 요거 얘기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의 크기가 같아지는 시점. 그래서 태양에 해당한다. 맞다. 니은. 컵 안의 온도가 T도씨에 도달했을 때, 열평에 도달했을 때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와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나가는 열도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 같다? 맞다. 디귿. 컵과 적외선 가열장치의 거리를 40cm로 멀게 하면 컵 안의 온도는 T도씨보다 미친 소리죠. 낮은 온도에서 평형에 도달할 겁니다. 답 3번으로 내면 되고요. 마지막 20번.
어느 날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달,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보름달이 관측되냐? 달의 위상을 묻는데요. 일단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 면 이쪽이 낮인 상태고요. 이 반대쪽이 밤입니다. 그럼 낮에는 달이 일단 안 보여야 돼. 인정? 근데 순간적으로 달이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 이 현상이 일식이죠. 태양이 먹혔을 때, 달에 먹혔을 때.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사람이 여기 서서 딱 쳐다보면, 하늘 위를 보면 달이 태양을 다 가리고 있어서 태양이 안 보여. 개기일식이 나타난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안 보여. 그런 상태인 거죠. 부분일식이 나타난다. B는 그냥 씨발 뜨거운 거야. 낮이야. 더워. 햇빛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는 일식 관측 안 되는 게 맞다. 인 거고요. 이제 밤인 사람이 달을 봤을 때 어떻냐라고 하면 지구와 태양과 달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달이 어디 있느냐를 기준으로. 물론 태양이 왼쪽에 있으니까 태양 반대편에 있는 밤인 사람들만 이 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달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3차원이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달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 달이 보이는 거야? 아이씨,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달이 어떻게 보여요? 보이는 3차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상에 따라서 태양이 달을 이렇게 때렸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반짝반짝 빛날 거야. 지구에서 이걸 바라봤어. 그대로 보이는 거죠. 무슨 달이죠, 이게? 하연이죠, 하연.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왔어. 그럼 얘는 이 뒤쪽 면, 똥꼬가 뜨거울 거야. 그치? 근데 지구에서 바라보는 건 앞쪽이 앞쪽. 똥꼬는 졸래 뜨거운데 앞쪽은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겠죠. 이때는 그래서 달이 안 보이는 달의 위상을 우리가 삭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케이? 그리고 태양에서 똑같이 이 달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을 때리고 있어. 왼쪽이 막 존내 뜨거워. 왼쪽 얼굴이 뜨거워. 근데 저쪽에서 나를 쳐다보면 아, 너 오른쪽이 뜨겁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달을 바라봤을 땐 오른쪽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오케이? 이때는 달의 위상을 상현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지구에 다 막히는데 여기 빛이 어떻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3차원이니까 지구, 태양, 달 다 때려주는 거야. 다 때렸어. 왼쪽이 겁나 뜨거워. 근데 우리는 그 면을 바라보네. 색깔 다 보이겠죠. 이때의 위상이 망이 되는 거죠. 이게 보름입니다. 이 관점에서 기억, 이날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위치하는 거니까 달이 태양 쪽에 있으니까 달의 위상이 사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삭이 관측된다? 이거는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삭은 안 보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날 달의 위상은 삭이다 라고 하면 맞는 보기가 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